정치본색입니다. 주요 이슈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뛰고 있다면 그 내면을 한번 둘러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오늘 정치본색 초대한 손님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민주당 당대표 출마하신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스픽스에 이렇게 데뷔를 해주시네요. 아니, 근데 스픽스는 너무 자주 보고 있는데 네. 왜 안 불러주시나. 역시 당대표 출마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뭐 그런 말씀 과찬이시고 실제로 스픽스가 대중들의 주목을 좀 못 받았을 시점에 국회에서 실제로 이제 그 법사위 하시면서요. 네네네. 그때 스픽스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 그걸 하시면서 네. 엄청나게 우리 회사가 이제 많이 알려졌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때 저는 정청래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인연이 없었는데도 네. 말씀해 주신 걸 보고는 너무 고마운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아니, 했습니다. 노정면 의원이 네. 여기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까? 네. 본인이 뭐 또 대표하셨습니다. 했다고 뭐 예, 얘기했는데. TV부문 대표를 하셨고요. 네네. 저하고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인연을 유지하고 있는데 하여튼 올고던 이제 저널리스트 언론인이신데 네. 국회 가니까 노정면 의원은 더 잘하시더라고요. 기자 때보다. 조선 중에 지금 가장 돋보이는 의정 활동 하고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노정면 의원이 여기 나가라고 했다면 노정면 의원이 이제 지금 원팀이 돼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정면 의원님 잘 부탁합니다. 예, 좋습니다. 노정면 대표님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된다 또는 잘하고 계신다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의원님으로 제가 호칭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네네. 예. 어떻습니까? 기대했던 정도입니까? 기대 이상입니까? 제가 대선 때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달라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제가 품질 보증합니다. 네. 이재명은 대통령 시켜주면 정말 잘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근거로는 이재명 대통령은 콘텐츠가 있습니다. 콘텐츠가 있다는 것은 디테일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디테일이 강하다는 것은 숫자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혼이 깨틀고 있다면 긴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짧은 문장을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댓글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리고 보통 뭐 노태우 대통령 때는 위대한 보통 사람이시대 이런 구호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치를 보통 얘기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자체가 서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제분 결혼식 때 제가 이제 공개했습니다만 식장 마치고 나오는데 주차장에서 오리엔트 시계 공장 같이 다녔던 친구들 초청하는 것만 보더라도 초심을 잃지 않고 잘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좀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이제 그 캐나다 출국할 때요. 네. 성남공항에 이렇게 레드카펫도 없고 네. 그리고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다 함께 들어가서 악수하고 이렇게 트랩을 밟고 올라가는 걸 네. 보고도 언론에 보도됐던 내용은 아니었는데 정말로 이게 격식에 대해서도 파괴하는 것이 실용주의를 넘어서서 대통령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권위 이런 게 있을 건데 네, 네. 그런 것들도 완전히 형식을 파괴하는 모습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는 대통령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 네. 근데 권위주의는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 트랩에 올라서 손 흔드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 순간 포착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손을 이렇게 흔드는데 약간 이렇게 기울어서 흔듭니다. 예, 예.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이렇게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있고 예. 그래서 이 손을 흔들면 혹시 김혜경 여사가 가릴까봐 약간 이렇게 몸을 옆으로 하지 않았나 예, 그런 예.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김혜경 여사가 다소곳이 손을 모으고 있는 장면도 네. 직전의 영부인과는 좀 많이 다른 모습이었어요. 너무 대비가 많이 되었어요. 네네.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뭐 굳이 비교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 사자성어로 비교 불가. 비교를 알겠습니다. 네네네. 자, 어떤 점이 지금 이제 대통령이 국민들의 안정감을 이렇게 주는 요소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어떤 겁니까? 짧게 말씀드리지 않고 약간 길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호남에서 그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가 문화 강국이 된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을 하자마자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대전환,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가위질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류가 그때 태동해서 문화 강국이 되었다.
또 하나는 방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망을 김대중 대통령이 다 깔아서 QR코드로 분리 수용을 할 수 있었다. 이런 점이 있다. 그럼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AI 강국에 대한 전 통찰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체성을 많이 띠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래서 누구보다 잘할 것 같고 관저만찬할 때 그때 이제 언론 보도도 안 되고 그랬지만 사진 찍은 때 그 의자가 2개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나는 본인이 직접 가져간 거예요. 아, 본인이 직접 가지고 막 사진 찍자고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다른 하나는 의자를 제가 막 갖고 와서 저랑 네. 제일 먼저 찍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님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처음 만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이 무슨 님자를 붙이고 그래요 쑥스럽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권위는 주변에서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권위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원수이고 행정부 수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존중하고 대통령은 또 국민을 존중하고 이런 관계가 참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대통령 요즘 하시는 이런 이제 일거수일투족 관찰하면 드는 생각이요. 제가 약간 좀 결례일 수도 있지만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자기 발전을 하는 것 같다. 정말로 완벽하게 준비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렇게 잘하는 것이냐. 네. 대통령 자리에 딱 올라간 뒤에 보여주는 모습은 그 이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하다 또는 아주 매력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능력이 있고요. 네. 페이퍼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는 자료, 텔레그램 이런 것을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답장도 해주고요. 또 우리 현장에 강하지 않습니까? 항상 현장에 답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양면을 다 갖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 고답적 표현일 수는 있지만 문무를 겸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대단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운이 좋다. 구군백년을 새로 열어가는데 저런 이제 리더가 네.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자긍심이다. 이런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렸고 국무총리 임명과 관련돼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김인석 의원이 국무총리 지명될 줄 알았습니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네. 저는 사실은 이제 광주 전남에 틀어박혀 있어가지고 잘 몰랐고 관심도 없고 대통령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대선 끝날 직전인가 그 후인가 뭐 그런 얘기는 제가 간헐적으로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뭐 예상했던 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굉장히 차기 대통령 또는 차기 대선 주자로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자리를 좀 파격적으로 줬다. 원래 비서실장이 예정돼 있었는데 총리까지 이렇게 좀 격상시킨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전 뒷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대통령이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는 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한 결정은 잘된 결정으로 예. 성공한 결정으로 될 수 있도록 옆에서 이제 도와드려야 되겠죠. 예. 지금 대통령실 내부도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다. 역대 어떤 정부에 비해서도 일을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계시죠? 제가 막 오면서도 예. 의원회관 로비에서 누구를 만났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가기로 했다. 행정관으로 갔다. 그래서 통보를 받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잘된 인사다. 제가 이렇게 방금도 얘기하고 왔습니다. 예, 예. 참 대단하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어찌됐든 이제 대통령 의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당대표 이제 출마 선언 대통령과 뭐 관계는 제가 예.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대통령이 누가 되고 예. 그리고 제가 당대표에 나갈 것이라는 것은 아마 몇 년 전부터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예. 네. 제가 몇 번 나가려다 안 나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요 조합으로 하겠다. 그래서 뭐 제가 나갈 것이라는 것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겁니다. 좀 불편하게 질문을 드려도 되죠? 네네 괜찮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가장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대표가 네. 정청래 네. 이제 의원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어떤 느낌일까? 냉정하게 지금 이 시점에 어떻습니까? 정치인이 보통 자기 객관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거기에 대한 찬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찬반이 있으면서 토론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정리가 될 건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를 20여 년 하면서
정치 노선, 철학 이 부분에 대해서 방향이 맞는 정치는 그동안 많이 있었어요. 진보 개혁의 방향. 근데 속도가 일치한 정치인은 제가 정치를 하면서 거의 유일한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치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전쟁 상황에서는 전투력이 뛰어나니까 네. 윤석열과 싸울 때는 정청래 당대표 굉장히 좋은 카드였겠지만 네. 지금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 파트너로는 좀 단점이 되지 않겠나라는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과 논쟁과 토론 이제 이런 네. 것들이 이번 당대표 경선 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그런 토론을 해야 되고요. 예. 저는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정권이 교체됐지만 대통령 하나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들어오는 공격 이런 것은 정권 교체 이전이나 이후나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노사모 분들에게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물은 적이 있어요. 저는 대통령이 됐는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노사모 회원들이 저도 노사모였습니다만 감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를 감시할 사람은 여러분이 아니어도 조중동을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저를 계속 지켜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고 뽑았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을 감시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지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넘어야 될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그 파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투경기에서도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권교체 이전이나 이후에 따라서 안정이냐 개혁이냐 좀 완만한 속도로 가야 된다, 빠른 속도로 간다 이런 논쟁 중에서는 저는 선택하라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그리고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된다. 그래야 이재명 정부가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윤석열 구속 취소. 네. 지금 이제 김용현이 또 풀려납니다. 네. 구속기간 만료. 여인영도 곧 풀려난다. 야, 이거 뭐냐? 대한민국 사법부나 검찰이 완전히 이제 내란범들을 다 박멸한다고? 이거 막을 수 있는 통제 장치도 없는데 네. 무슨 국정 안정이냐? 야, 이들 어떻게 다시 잡아넣느냐? 특검에만 믿어서는 되느냐? 아니냐? 먼저 이런 논쟁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내란 세력이 척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파면 결정이 안 되고 한 주 한 주 늦춰질 때 그때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가보면 제가 이제 국회 탄핵소추위원이니까 가장 저한테 정보가 많이 모이지 않겠습니까? 조각조각 다 맞춰보고 했는데 제 결론은 이러다는 안 되겠다. 혹시 잘못하면 기각이나 각하의 논리는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지연작전을 쓰면 큰일이다.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퇴임 날이니까요. 그래서 총공세로 나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도부 핵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관들이 좀 불편하지 않겠냐? 감정적으로 안 좋지 않겠냐? 그러면 안 좋은 결과 나오면 어떠냐?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근데 저는 총공세가 맞겠다. 그리고 나서 의원들이 총공세를 들어갔고 그 다음날 백혈 의원이 계란 맞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러면서 다행스럽게 불행 중 다행으로 헌법재판소 입구가 다 정리가 되고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출퇴근할 때 불편함이 좀 덜어지고 이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조희대 대법원에서 6월 18일 선고 날짜 잡고 이랬을 때도 총공세를 했고 그래서 그럴 때마다 법사위를 열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했는데 일종의 그것이 저는 최선의 공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란 우두머리는 탈옥을 해서 활보하고 다니고 있고 주의무 종사자들 다 풀려나게 생겼고 달라진 게 뭐죠? 그럼 우리가 정권을 잡았으니까 이제 느릿 완보를 하고 좀 안정적으로 가고 좀 더 점잖게 대응하고 그것이 맞겠느냐.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의 의견도 존중하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지금은 대통령 하나 바뀌었고 아직 수많은 정무직이 아직 임명도 되지 않고 윤석열 때 임명됐던 분들이 곳곳에 지금 암약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빠른 단죄, 빠른 처벌, 이거는 가속화해야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한 것은 매우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 이외에 내란 세력들이 일어났던 일을 어떤 식으로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아무리 봐도 들고요. 그럼 이걸 국회에서 이제 정리를 하려면 특검이 일단 출발했습니다. 네. 국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네. 자 민주당 당 대표가 되면 이 내란 세력 척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청사진이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제가 출마의견에 한 줄 압축했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TF, 사법개혁 TF, 언론개혁 TF를 만들겠다. 전당대회 즉시 가동하겠다. 그리고 국회 내에 그리고 당 내에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 이걸 만들어서 활동을 해야 3대 특검도 추동력을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혁이라는 것은 정권이 교체됐으니까 이제 개혁 다 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개혁은 일신 우일신. 자전거 페달을 밟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다가 우리는 밟은 만큼 밟았어. 올 만큼 왔어. 그러면 자전거는 넘어지거든요. 계속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밀물이 계속 밀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 밀려오는 개혁의 과제들을 그때그때 제때제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연결되면 그것이 한 점, 개혁의 점이라면 그 점이 쭉 연결돼서 저는 진보의 길이 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분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국민들은 정권을 교체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탄생했으니까 야 우리는 이겼다. 내란 세력 척결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조기 대선이었는데 승리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서 좀 안이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안심하면 방심하는 게 됩니다. 예. 그래서 안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중은 이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는 네네네. 속성 또는 성향을 가질 테고 그런 상황에서도 정치인은 특히 국회 집권 여당이 되는 분들은 훨씬 더 긴장도를 좀 높여서 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국민들이 좀 놓칠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챙겨서 가야 하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도 네. 조금 이제 정권 교체 후에 워낙 피로감도 많이 누적되어 있겠지만 네. 지금 지금 내란 세력에 대한 뭔가 좀 조치를 네. 좀 안이하게 좀 대응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종의 이제 속도 조절론. 예.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뭐 대통령실과 또 당지도와 조율하는 과정 속에서 법사위도 사실 처리해야 될 것을 좀 미룬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원내 일은 이제 새로운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새롭게 뽑힐 법사위원장이 이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 당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 대표가 돼가 된다면 그런 부분도 지휘 통제 조절을 제가 할 생각입니다. 네. 자, 당원들 쪽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과 관계 설정이 어떻게 되느냐가 네. 첫 번째 고려 사항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가 당 대표가 어떤 인물이 되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근데 이거는 예. 그때 순간마다 100%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노무현 대통령 집권 초반기에 이라크 파병 문제가 생겼습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이라크 파병을 하자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파병 반대 집회를 나가서 강하게 파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중에 후일담을 들어보니 파병을 반대했던 의원들에게 고맙다. 대통령이 고맙게 생각했다. 왜냐하면 파병을 저렇게 반대를 강하게 해줌으로써 미국에게도 저렇게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반대를 하는데 전투병 파병은 안 되지 않겠냐. 그리고 파병을 최소화하고 지렛대로 활용했다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이심전심으로 대통령은 만류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해야 됩니다. 하면 대통령이 오히려 지렛대로 더 좋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거고요.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리면 일기 지도부 때 당헌당규 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좀 결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과 좀 관련이 있는 일이라면 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당대표는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사퇴해야 된다라는 당헌 당규가 있었어요. 그대로라면 이번처럼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면 조기 대선이 되는데 그게 시비거리가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저하고 장경태 의원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이렇게 경직되게 당헌 당규를 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 특별한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사퇴를 1년 전에 안 했어도 유효한 걸로. 근데 이재명 대표는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내가 그걸 가지고 오해받고 이럴 수 있다.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생각대로 그건 대표가 반대하기 때문에 이건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좀 가만히 좀 계십시오. 예. 제가 이거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장경태 의원 저하고 몇몇이고 최고위원들이 해서 그걸 개정해 놨어요. 만약에 그걸 개정해 놓지 않았으면 이재명 대통령 대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당원 당규를 어겼다. 법원에 가처분 신청하고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다고 출마를 못할 상황까지 벌어졌겠냐 하는 생각이 들지만 시비거리가 되고 논란거리가 되고 뭐 가처분 신청도 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을 미리 미연에 방지했는데 그거는 대통령의 주장 말을 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것처럼 앞으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 관계에서 때로는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때로는 서로 이심전심으로 때로는 지렛대를 활용하라. 그리고 때로는 내 등을 밟고 가십시오. 이런 경우는 그야말로 매우 디테일한 정무적 판단의 영역입니다. 100% 일치하는 것이 반드시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좋다라는 전제가 마음의 안정감은 주지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길게 크게 봤을 때는 또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역할이 다르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네. 당 대표 또는 집권 여당의 할 일이 약간 다른 각도에서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좀 그래서 합니다. 당에서는 예. 험한 일, 굳은 일, 예. 그리고 앞서서 싸우는 일 이런 걸 해야 되고요.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전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스탠스 조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심저심 믿거니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겠죠. 정청래 의원님 이미지로 보면 험한 일 굳은 일은 엄청 잘하실 분이다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일치한 의견일 텐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하나 예를 들면 예. 이겁니다. 일기 지도부 때 이제 이재명 대표 당대표 임기가 2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나서서 나 연임하겠소.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총선 끝나고 제가 따로 뵀어요. 대표님 연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도 못 꺼내고 본인도 컨셉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재명 당대표 임기 끝나면 정청래에 나간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었어요. 예. 저는 안 나갈 겁니다. 예. 연임하십시오. 그랬더니 말도 못 꺼내게. 앞으로 1, 2주 두고 보십시오. 연임 분위기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제가 공개적으로 나는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 테니 이재명 대표 연임하십시오. 이걸 하겠다.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대통령께서 그때 이재명 당대표가 저는 연임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임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됩니까? 네. 그 성남지청 처음에 검찰 수사받으러 갈 때도 대통령 그때 이재명 대표는 분명히 그랬어요. 의원들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저 혼자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겠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제가 그때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대표는 대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다 가자. 그래서 수십 명이 몰려간 거죠. 제가 직접 도착 지점에 내려서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감싸고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머니가 밥상에서 아이고 나는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더라. 그래가지고 어머니 생선 대가리가 그렇게 맛있어요. 생선 대가리만 갖다 주면 되겠습니까? 예. 당대표 연임할 때는 어떤 연유로 그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좀 강권을 하셨습니까? 검찰의 공격, 탄압, 이재명 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당대표라는 갑옷을 입는 게 더 좋다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 아니면 당의 리더십을 세울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연임을 하는 것이 대통령이 되는데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민주당을 강력한 리더십으로 똘똘 뭉치게 하는데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제 계속 공격했지 않습니까? 네. 저 봐라 방탄하려고 당대표 2번 나왔다. 이제 이렇게 본인이 결국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출마한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보수 언론, 수구 언론들을 공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격을 할 것이 예상됐기 때문에 예. 이재명 당대표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예. 제가 먼저 이거는 예. 연임하시라라고 권유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연임의 길을 열어놔야 되겠다. 자, 그 당시에 당내 의원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그 최초 제안을 했을 때요. 연임이란 단어 컨셉이 없었다니까요. 아, 근데 제가 그때 공개적으로 아니라 비공개적으로 당대표 연임 출마 선언하기 훨씬 이전에 제가 그때부터 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생각하면 신의 한 수였다 그죠? 아주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죠. 예. 예. 그럼 지금도 이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네. 당 대표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오히려 좀 예비하기도 하고 또 미리 좀 준비하는 것은
적임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이럴 하고 수 있거든요. 있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싸우지 말고 좋게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실제 마음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싸울 때 안 싸우고 그럼 되겠냐는 거예요. 예. 대통령님 잠깐 좀 계십시오. 예. 뭐 이렇게 하고 뭐 싸움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해야 되려면 넘어야 될 산도 많고 파도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는 일정이 지금 확정됐습니까? 8월 2일 날 예. 하게 되고요. 17개 시도당 순회 경선은 아니고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난 대선처럼 비슷하게 대선 이렇게 때는 4개였죠. 예, 예. 이번에는 5개로 나눠서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새치기 다 이제 만들어졌습니까? 거의 다 된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번에는 이제 당원 투표로 다 그냥 1인 1표 방식으로 이번에는 대의원 투표 비율이 예. 15%. 반영이 되고 예, 그리고 권리당원이 55%. 그리고 30%가 국민 여론조사. 여론조사.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지금 공약을 했습니다만 대의원 15%도 없애버리겠다. 이번 전당대회 이후에 이후에. 예. 그래서 누구나 1인 1표. 예. 이렇게 가겠다. 대의원들이 조금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대의원도 권리당원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69조에 보면 대통령은 보통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투표한다. 선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누구나 1인 1표예요. 네. 대한민국 선거제도 투표에서 1인 1표 아닌 데가 없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만 뭐 국회의원은 몇십 표, 뭐 대의원은 몇십 표, 권리당원 한 표 이렇게 되냐. 누구나 다 똑같이 1인 1표를 하자. 그리고 대의원제는 유지하되 대의원제도를 유지하되 대의원에게 뭐 10표, 20표는 주지 말자. 네. 똑같이 1인 1표씩 하자. 그것이 맞다. 그래서 제가 대의원 투표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당대표도 한 표, 국회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반응은 어떤가요 지금? 매우 좋습니다. 아 매우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의원들이 좀 섭섭하다 이런 게 없는 그런 거 거예요?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있기는 뭐 있을 수는 있겠으나 예. 그분들에게 뭐 투표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한 표씩 행사하자. 네. 아니 예를 들어서 돈 많은 순서대로 표수 나눠 갖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용 삼성 회장은 부회장은 10,000표 가져라. 중소기업 사장은 100표 가져라. 그리고 월급 500만 원 이하는 한 표만 가져라. 빚 있는 사람은 0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예. 어쨌든 당원 주권주의가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이재명 정부가 국민 주권주의 정부이기 때문에 당권주의 네. 정당 이것이 핵심 의제입니다. 예. 하여튼 여러 이제 공약 내용들 당원 보니까 주권주의. 예, 네. 당원 주권주의 네. 공약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좋더라고요. 저는 좋은데 어쨌든 이제 전당대회는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출마 예정 누가 하고 계신지는 뭐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찬대 지금 네네네. 이제 대표 권한대행 원내대표가 네, 네, 이제 출사표를 던질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출마할 거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네. 다른 분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까? 현재는 그러면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다. 그럼 이제 양강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 가까우시죠? 매우 친하죠. 그리고 호영호재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렇습니까? 사석에 가면 전문 용어로는 아삼육이죠. 아삼육이고 그래서 예.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게 알게 모르게 너무 독주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실제로 견제도 많이 받고 정청래, 박찬대 싸잡아서 욕도 많이 먹고 실제로 그랬던 건 사실인데 그럴 때마다 굳은 결심, 높은 결단력. 그래서 둘이 손잡고 넘은 사선이 많이 있습니다. 자, 아삼육인데 왜 경쟁을 해야 하느냐 이것도 이제 뭐 질문으로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리고 있고요. 누가 돼도 저는 뭐 괜찮지 않냐.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저는 3년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를 꿈꿨습니다. 그런데 그 꿈을 미뤄야 합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하겠습니다. 3년 전에도 당대표 출마하려다 제가 포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1년 전에는 이재명 대표 연임하십시오. 전 당대표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당대표 조합으로 한번 당을 운영해 보고 싶다 하는 꿈이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 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박찬대 의원도 예상은 다 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에 대한 출마 요구가 본무를 이루고 있다. 네. 당원들이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 아니냐라고 네. 하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운한 마음 같은 건 좀 안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이제 제가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면 저는 그냥 그 생각 안 합니다. 그건. 네. 왜냐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리고 나의 언행은 내가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잘하면 된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박찬대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이 엄청 가깝죠. 예. 네,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서로 좋아합니다.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뭐 정청래 의원도 가깝지 않습니까? 그건 뭐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고 예, 뭐 실제로 아주 가깝다는 이제 말씀을 저도 여러 차례 이제 들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오는 약간의 차이 왜 그럴까요? 자, 박찬대 원내대표 출마해야 된다. 정청래 의원도 당 대표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예. 그러나 이제 경쟁을 해야 되면 우리가 차이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가 마포구에서 국회의원이 되는데도 예를 들어서 5만 명이 찍어줘야 된다면 제가 갖고 있는 표는 한 표밖에 없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저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찍었겠죠. 네. 근데 본 건 아니니까. 어쨌든 그래서 국회의원도 남이 찍어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당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과 국민들이 찍어줘야 당대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판단은 저 아닌 다른 분들이 하는 거죠. 네. 정청래 이외의 타인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게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열심히 활동하는 거고 네. 그 판단과 선택은 저 아닌 분들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분들의 판단은 저를 찍어주든 안 찍어든 그분들의 입장에서 옳은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존중하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색적인 선거운동을 해보고 싶어요. 본인이 본인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박찬대는 이런 부분이 좋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면 박찬대를 찍어주십시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박찬대 의원이 출마한다면 정청래는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시기에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면 정청래를 찍어주십시오. 이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선거운동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습니다. 굉장히 뭐 저는 와닿는 말씀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벌써 출마 선언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마타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전당대회 때도 사실 제가 제일 불편했던 거는 네네. 각자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적극적으로 좀 드러내서 네네. 경쟁을 하면 좋겠는데 네. 단점 또는 허위 사실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막 공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 전당대회도 굉장히 보기가 좀 불편하던데 네. 이번에도 이제 출마 선언을 하고 나니까 이런저런 좀 불편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서 속상하지 않습니까?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그렇습니까? 네. 차라리 좀 논쟁을 해주시는 건 어떻습니까? 아니 논쟁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예. 왜냐하면 해명은 할 수 있는데 예. 논쟁은 될 수 없고 저는 제가 이제 뭐 책도 여러 권 쓰고 이렇게 칼럼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원래 이렇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네.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인은 안티를 활용해서 대통령이 되더라. 네. 그게 이제 YS와 DJ거든요. 저도 나름 이제 유명세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십시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들어놔야 될 것 네. 같은데 유명한 정치인은 안티가 양산된다. 양산된다. 네. 그리고 훌륭한 정치인은 안티를 관리한다. 위대한 정치는 안티를 활용해서 나중에 대통령이 되더라.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안티도 안티팬입니다. 네. 무풀보다는 악플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관심이 없다면 악플도 없겠죠. 저는 그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이제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점은 어떤 겁니까? 선거에 나온 사람이 사실은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강점이 있습니다.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저는 자꾸 그런 부분이 쑥스럽습니다. 그냥 저 뭐 법사위원장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법사위원장 잘했지 않습니까? 저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말이 잘 안 나와요. 저는 네. 그냥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정청래가 이 시기 당대표로 필요하다면 찍어주시고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안 찍어도 됩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도 찍어달라고 안 찍어줘도 됩니다. 이러면. 그래서 그렇게만 하면 너무 권력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예. 외출만이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어서 오늘 좀 방금 페이스북 하나 올리고 왔습니다. 당 대표에서 당 대표로 예. 저만 하나 찍어 주십시오. 아유, 그 말씀이 이제 지지 호소인데 정말 잘할게요. 이렇게 예. 올리고 왔습니다.
아니 진심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까 굉장히 좀 안정감이 더 들어서 저는 이제 네. 투사 이미지를 어떻게 좀 유권자들에게 좀 바꾸면은 당 대표가 가지는 이제 두 가지의 얼굴, 하나는 안정감, 하나는 이제 제대로 원칙대로 싸워야 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겸비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솔직히 좀 부족하다는 생각은 좀 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광주 전남 골목골목 선대위원장 하면서 실제로 그런 질문 많이 받았습니다. 법사위원장 할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네. 법사위원장 할 때는 일종의 이제 뭐 그분들이 얘기입니다. 카리스마, 강한 리더십, 돌파력 뭐 이런 게 있어 보였는데 좀 무서울 정도로. 근데 뭐 유세하고 다니면서 맨날 춤추고 웃고 떠들고 시장에 장날에 온 분들과 같이 놀고 장난치고 막 또 막 이재명 후보들하고 호소하고 그런 모습이 너무 양극단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정청래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그걸 다 설명드리지 못했어요. 막 압수하고 다니고 바쁘게 움직여서. 근데 지금 말씀드리자면 저는 TPO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네. 때와 장소를 구별해서 그 상황에 맞게 언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민의힘이나 어떤 강하게 싸워야 될 때 피식피식 웃으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는 강력한 의지와 강력한 돌파력, 강력한 전투력으로 싸워야 되고 그런 때는 웃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굳은 표정과 결연한 표정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대선 선거운동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될 수 있으면 친근하게, 다정하게, 유쾌하게. 그래서 제가 삼더이즘과 사케이즘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네. 삼더이즘은 더 낮게,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사케이즘은 뭔지 아세요? 말씀 좀 해주십시오. 유쾌, 통쾌, 상쾌. 예. 그래야 국민이 흔쾌하게 받아들인다. 예. 정청래는 명쾌. 네. 윤석열은 쾌쾌. 근데 정치를 오래 하셨는데 그런 이미지가 이렇게 양수겸장처럼 이렇게 딱 잘 갖춰지지 않았던 이유는 뭡니까? 워낙 탄압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까? 제가 17대 초선입니다. 제가 제 입사 동기가 조정식 의원, 지금 육선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때 제가 레터지 이런 데 많이 썼던 게 눈이 즐거운 정치, 귀가 즐거운 정치. 그러니까 왜 정치는 칙칙하고 엄숙하고 항상 수직적이어야 되고 그래야 되느냐. 정치도 좀 재밌으면 안 되냐. 그게 이제 2002년도 노사모 때 정치와 놀자 인터넷 정당 정정당당을 만드는 팀에 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노사모의 수평적 리더십 이런 것을 제가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추구했던 것이 100% 의미가 있는 것을 말하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지루해하고. 그래서 의미 50%, 재미 50% 이걸 섞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재밌는 거 반, 의미 있는 거 반 이렇게 섞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강연을 할 때도 90분 강연을 하면 45분은 눈물 콧물 흘릴 수 있는 웃음과 눈물이 있는 그런 걸 섞어서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의미를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 정치도 그랬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종의 조중동에서 저를 악마화를 너무 많이 했었죠. 예. 왜냐하면 지금도 20년 정치했지만 조선일보하고 단 한 번도 인터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터뷰를 왜 안 하냐고 물으면 저는 언론하고만 인터뷰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악마화를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인상 쓰고 있는 거, 찡그리고 있는 거 이런 것이 주로 화면에 나가다 보니까 정청래는 웃지 못하는 사람, 웃음이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잘 웃습니다. 그런 말씀 들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시 생각하지만 그 과정, 지난한 과정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에게 또는 이제 반대하는 진영에서 어떤 얼굴로 비쳤느냐 이런 것들하고 오버랩이 좀 되긴 합니다. 원래는 저는 정치를 시작이 분단 극복 조국 통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거운 주제죠. 그래서 사실은 학교 다닐 때도 조국 통일 특별위원장 두통특위하다가 수배도 받고 그리고 대학원도 서강대 북한 통일정책학과 나왔고 사실은 제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분단 극복 조국 통일 분단 모순 때문에 모든 사회적인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는 거다. 그래서 분단의 장벽을 낮춰야 된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다. 이런 이제 언제 기회 있으면 말씀드릴게면 좋겠는데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예.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예. 저의 스토리는 그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문화가
돈이다. 예. 우리는 문화 사업으로 나가야 된다.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초유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에 있다. 대한민국은 국토도 좁고 인구는 많고 자연 자원은 부족하고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은 대한민국 국민 그 자체다. 그럼 우리 국민들은 매우 뛰어나고 우수하다. 그래서 그것을 발굴하고 통찰력이 한 것이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마라. 그래서 웰컴 투 동막골 JS 영화가 나오면서 한류가 시작됐죠. 그래서 문화강국의 꿈이 이렇듯이 평화가 돈이고 문화가 돈이다. 이런 카피를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2007년도에. 사실은 외교 안보가 튼튼한 나라, 그리고 문화가 강한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의 갈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들어서는 이제 뭐 김대중 대통령의 지식정보화 사회 그 차원에서 인터넷 강국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추구하는 AI 강국 뭐 이런 부분 그리고 RE100으로 대비되고 있는 기후 위기에 따른 그 산업과 연관성 이런 부분을 잘 개척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박하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 못지않는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을까라고 제가 대선 때 많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말씀 들어보면은 이제 정책적 이제 하나하나의 정책에 대한 이제 실행 역량 이런 것들은 익히 뭐 잘 알고 있지만 담론 중심으로 큰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딱 들어보면 제가 진행자로서 와 대단하시다. 이게 지금 이 순간에도 남북 문제 평화가 곧 경제고 경제가 곧 그렇습니다. 민족의 번영이다라고 하는 이 담론을 갖고 계시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생각나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비슷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2006년도에 어떤 동료 의원이 저한테 정청래의 가장 빛나는 의정 활동은 초선 때 2006년 10월 9일이었다. 북한이 1차 핵실험할 때. 네. 하필이면 그때 제가 며칠 전부터 KBS 라디오의 생방송에 인터뷰에 나가게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오전 핵실험을 한 겁니다. 예. 모든 전 세계가 놀랐고 이거 어떻게 되지? 그때 제가 돌맞을 각오로 놀라지 마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대남용이 아니다. 대미 협상용이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리고 3일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전남대 강연을 가서 저하고 똑같은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살 수 있었어요. 예, 잘못했으면 큰일 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제가. 예, 예. 그리고 제가 금강산을 갔죠. 예. 당시 임종인 의원 등등과 이렇게 금강산을 가도 안전하다. 그래서 사실은 남북 관계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이 남북 관계의 숨구멍이었거든요. 숨구멍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남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를 잘 가져가는 것이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길이다. 다른 게 아니다. 그 박근혜 정권 때 목함지뢰 사건이 터졌고, 그래서 대북 확성기를 설치했고, 북한에서는 그 대북 확성기를 원점 타격하겠다.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전쟁 기운이 고조됐을 때 하루 동안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네. 아무리 열심히 허리끈 동여매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남북관계 전쟁이 일어날지 몰라. 그러면 30조가 그냥 빠져나가는데 국부 유출이 되는데. 그래서 제일 큰 부분이 그 부분인데 아직까지 제가 초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하면 보도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그래요. 제가 외통위도 2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꿈꾸는 정치는 남북 화해, 남북 평화, 한반도 평화 이 부분이 제 가슴속 가장 밑바닥에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가장 훌륭한 정치인은 담론 중심으로 그 논의를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결국 자신이 그 권한을 가졌을 때 실제 실천하면서 결과로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많이 느꼈는데 아마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담론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청래 의원께서도 하시는 그 말씀에서 이게 정말로 큰 지도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좀 그래서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요. 신전선 철도망을 1m라도 열어야 됩니다. 예. 집권 초기에. 예. 그래서 처음에는 좁은 길이잖아요. 철조망 열고. 근데 점점 2m, 3m 늘어지면 차가 다니고. 그래서 남북이 교류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의 가능성도 없애는 거거든요. 예.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로화하는 것,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가장 중요한 내용. 네. 문화 문제는 백번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문화강국 이번에 프로젝트를 또 대통령께서 직접 주도적으로 하고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더 전 세계를 감동시킬 만한 K 이니셔티브 문화강국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그 말씀도 똑같이 오래 전부터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 선언했다가 영국 가셨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김대중 대통령이 열었던 아태 평화 아카데미, 제가 사기수료생이에요. 네. 그러면 마지막 강의는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하셨어요. 대통령 되기 이전이죠. 그때 저는 문화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이라는 것을 처음 들어봤어요. 김대중 대통령한테.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쥐라기 공원 아시죠? 쥐라기 공원을 만들어서 번 돈이나 현대 자동차를 팔아서 번 돈이나 똑같은 돈이다. 우리는 문화산업으로 나가야 된다. 그때부터 확신이 있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그래서 집권하자마자 문화 정책에 대한 대전환 이런 게 일어나고 가위질하지 마라. 네. 지원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게 한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릇 한 국가의 지도자는 20, 30년을 앞에 내세우고 당장 반대가 있어도 그걸 미리 토대를 깔아놓는 것. 인터넷망을 까는 것.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 강국에 대해서 QR코드로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경로 추적 능력이 1등이었기 때문에 방역 선진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기후 위기에 대비하지 않으면 산업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잘 해주실 거라고 보고 인터넷 혁명과도 맞먹는 AI 혁명 이것에 빨리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이 선점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연의 장이라는 거, 당 대표를 뽑는 이런 큰 선거에서 후보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요. 매일 현안에 우리가 파묻혀서 막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막 이렇게 논쟁하지 않습니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큰 이야기 해주시는 정치인이니까 평소에는 잘 싸우는 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요. 오늘 인터뷰하면서 정치인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온 김에. 말씀하십시오. 예. 개성공단을 빨리 열어야 됩니다. 예. 이게 남북관계 숨구멍이거든요. 개성공단을 완성시키면 원래 설계도 계획서에는 30만 노동자가 일하는 겁니다. 그중에 10분의 1, 3만 명이 남쪽 노동자가 가서 일하는 거거든요. 기숙사에 생활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계약서를 쓰면서 실제로 나눴던 대화라고 합니다. 아니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할 수 있는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여기 어떻게 30만 노동자를 충당합니까? 정주영 회장으로서는 궁금한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즉시 대답했다는 거 아니에요. 껄껄껄 웃으면서. 그거 매우 간단합니다. 인민군대 옷 벗겨서 넣으면 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완성된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 공장들이 많이 입주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 노동자가 50달러, 6만 원이었거든요. 남쪽 노동자는 똑같은 일에도 300만 원인데 북한 노동자는 6만 원이에요. 북한 노동자 10명을 고용하면 6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개성공단이 완성되면 전쟁 없는 한반도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독일의 동방정책을 설계했던 에곤바르 박사가 개성공단은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그 끝에 통일이 보일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노동자 임금 양극화 이런 얘기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분단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분단의 장벽을 낮춘다는 것은 군인 수를 줄이고 양쪽 남북이 국방비를 줄인다는 거거든요. 그 국방비를 줄여야 복지비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돈 나올 구멍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대학교 4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100% 전액장학금 줄 수 있고요. 무상교육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30만 명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돈 주는 걸로 끝내냐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계산상 그렇다는 겁니다. 30만 명에 그냥 한 명 낳으면 3천만 원. 그 아기 낳은 거 축하금. 그럼 9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10조가 남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기초수급 30만 원 이렇게 받는데 그냥 100만 원씩 다 줄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증세 없이 복지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돈 나올 구멍이 어디냐? 대한민국은 분단 비용을 줄이는 거, 국방비를 줄이는 거, 군인 수를 줄이는 거, 그리고 그걸 경제력으로 이동시키는 것. 이것이 한 국가를 실제로 운영하고 경영하는 중요한 요소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진짜 담론, 진짜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재명 정부에서는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 거기에 우리가 길이 있다. 그래서 평화의 길이 있고 문화의 길이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리고 AI 강국. 이게 3대 축으로 그 길로 우리는 가야 국가 비전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듣고 감동 먹었는데요. 8월 초까지면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다 알려서 지금
그 유권자들을 당원들을 설득시킵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인터뷰 내용 보면서 이런 얘기는 할 줄은 몰랐어요. 저도 예. 하다 보니까 저도 전 대표님이 좋은가 봅니다. 자꾸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서 또 제지도 안 해주셔서 예. 제가 그냥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예. 큰 정치를 꿈꾸고 있는 분이 더 좋은 정치 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요.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의미 있는 성과 내에서 당 대표 되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거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완벽한 성공이다. 뭐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 국민들에게 마지막 말씀 한마디 해 주시죠. 아니 제가 이제 말하다 보니까 예. 그 전당대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래요? 합니다, 한편으로. 여러분 하여튼 저는 수년간 당 대표로 예. 활동해 왔습니다. 당 대표가 된다고 한들 당 대표의 역할을 마다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최전방 공격수였다면 이제 당 대표가 돼서 최후방 수비수까지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돼서 진짜 당원과 소통하고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내 민주 관련해서 누구나 1인 1표, 대의원 투표제 폐지 못지않게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필요하다면 제가 교육연수원장까지 겸임하겠다. 네. 그 정도로 당원 소통 교육에 충실하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강사로 다니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고 또 특이하게는 왜 당원들은 전당대회 때만 모여야 되고 당원들은 왜 항상 엄숙해야 되냐. 당원들도 잘 놀고 잘 즐길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연말이면 당원 콘서트 전국 당원들이 네. 모여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수당원 시상식 KBS 연기대상 시상하듯이 여러 분별로 정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당원들도 이제 한 군데 모여서 웃고 떠들고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은 6개월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주권 시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당원이 주인되는 당원 주권 시대의 정당을 정청래가 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인터뷰 직접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든든해졌습니까? 아니면 걱정이 좀 더 많아졌습니까? 어떤 분을 뽑더라도 정말로 민주당 당대표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역할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청래 의원님과 함께 했고요. 저희들이 함께하고 있는 광고 삼구갈비 그리고 대동세상 얼수 좋다 자신 있다 비교하라 스픽스몰 삼구갈비 같은 경우는 중간 유통 과정을 아예 청약하고 소비자와 직접 생산자가 만나는 것인데 네이버에 삼구갈비 많이 검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귀한 이런 인터뷰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